자, 정치 비하인드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은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다음 주면 2년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4월 29일 날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만나는데 700여일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첫 영수회담이니까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 의제나 안건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에 이제 관심이 주목됐었는데 몇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뭐 합의는 없었고 말 그대로 최초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네.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 두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요? 아나운서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REF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REF. 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노래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무슨 뭐 가족 오락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헤드셋 쓰고 외치면 못 알아듣는 거.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종서 네. 가수 김종서가 불렀던 대답 없는 너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네. 는 거의 뭐 대통령은 듣지도 않는 고요 속의 외침 같았고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 회담에서도 뭐 총 발언 시간에 뭐 한 70%를 썼네, 80%를 썼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대답 없는 너만 지켜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거부했던 이유는 네.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이 사법적인 피의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왜 이번에는 영수회담이 진행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당의 완패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보면 2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요 속의 외침에 불과했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답은 실제로 들은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공개로 진행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평가는 박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영수회담이 진행되긴 했지만 어떤 향후 정치적인 판세나 형국은 총선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선방했다. 네. 뭐 퀄리티 스타트다. 네. 이렇게 자평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자기 만족감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퀄리티 스타트라는 용어 야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야구의 퀄리티 스타트는 6회까지 뭐 31점 이내로 선발 투수가 막으면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뭐 1회 초구를 스트라이크 던졌다라고 해서 그거를 퀄리티 스타트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영수회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취임 2년 만에 처음 만났다. 라는 점에서는 뭐 굳이 뭐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찾아서 네, 말 그대로 그냥 만났다. 그래 니네 민주당이 만나자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뭐 만났으니까 우린 다 해준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쩌면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영수회담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민생이나 경제 또한 뭐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도 처리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이나 특검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 대통령 주변의 가족들의 문제 등 현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성과가 없는 영수회담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영수회담은 별로 건진 건 없지만 계속 만나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고요 속의 외침, 뭐 대답 없는 너 이런 노래까지도 네. 추천해 주셨는데 네. 각자 할 말만 하고 헤어진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득실차를 따져본다면 득실차요. 어떨까요? 득실차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각자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지 할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득실차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차피 다 개방해놓고 오픈해놓고 이제는 안건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회담 관련 사진만 찍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가지고 나가려는 기자들을 붙잡아놓고 자신이 정리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언론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즉각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께서는 이 영수회담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네. 대통령이 비공개로 한 이야기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일견 민주당이 조금 뭐 득실차에서 앞서간 것 같긴 합니다만 영수회담 바로 다음 날 또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 출석한 것을 보면 여전히 득실차를 따지기 전에 네.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견해차가 득실차보다 훨씬 더 크다. 견해차가 훨씬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만나서 뭐 하나 싶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뭐 회담이 마음에 들었는지 네. 참모들에게 뭐 자주 해야겠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속 회담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참모들에게 자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뭐 대통령 입으로 직접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모들의 전원이. 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일단 뭐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상태이고 네. 직접 말하는 것을 샤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직접 부끄러워요.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자주 해야겠다라는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전국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국회 내에서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네. 먼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에서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죠. 이제는 정치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럼 뭐 지금까지 2년 동안 정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런 정치하는 말도 대통령이 했죠. 그동안에는 그럼 정치를 안 하셨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정치라는 게 이제 제가 보통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말하는 것처럼 본디 이제 말로써 말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조절하고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과정인데 그동안 정치를 안 해왔고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대야당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자백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총선 결과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에 5월 달에 다음 주면 대통령이 취임 2주기가 되는데 네. 기자회견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께서 취임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구현하실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아까 그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후속 영수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협치의 방향, 협치의 모습 네. 어디서 좀 접점을 찾아야 할까요? 민생 아닐까요? 민생. 민생. 네, 가뜩이나 민생 전반이 어렵고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어렵고 맞아요. 정치적인 상황도 꼬여 있고. 근데 협치의 접점을 찾으려고만 하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네네.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게 드러난 문제들이 뭐 민생 경제에 포함해서 많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은 두 분 모두 같은 생각이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나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맞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같으면 같이 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 보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민생하고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파를 떠나서 또한 이념, 뭐 좌냐 우냐 하는 이념을 떠나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현안들은 많고 그런 현안들이 만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의 원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이 민생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요. 함께 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경선을 9일로 연기했어요. 네. 찐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대세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정 관계에 큰 변화가 감지되진 않거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윤 대통령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당을 떠날 거다 예측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잡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고 그날 방송에서 같이 출연하신 서재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맞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제가 그렇군요. 말씀드렸던 거는 네. 총선에 참패한 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에서 비상위원 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가 출범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네. 제 예측이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또 돌아선 거 보면 국민의힘이 참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 대표도 선출해야 되고 원내대표도 선출해야 되는데 뭐 당 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친윤 후보자는 없습니다만 뭐 김태호, 나경원, 안철수, 뭐 윤상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다라고 그런 설이 많았었는데 이철규 의원 측에서는 자기는 뭐 출마하는지 안 하는 건지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어저께 SNS 상에도 말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비윤 간의 대립이 더 강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친윤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 보면 친윤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친윤 쪽의 입장에서는 민심이 두려운 것 같고 한마디로 하면 친윤은 민심이 두렵고 비윤은 아직까지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윤심이 좀 두렵지 않은가라는 느낌입니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 중에서도 총선 참패의 원인이 대통령과 친윤들에게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네. 최근 뭐 나경원 당선자나 홍준표 대구시장, 뭐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도 친윤 세력이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대표나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미룰 정도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통령이 총선 이후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 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이 다져질 것이냐 아니면 분열할 것이냐라는 게 결정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친윤이 그 분화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지난 방송에서 서재공 교수님이 예측한 것처럼 대통령의 탈당 시기도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카드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차기 당대표 선호도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것도 같아요. 네. 한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당대표에 도전할까? 네. 또 다른 기회를 잡는다면 언제가 될까? 여쭙습니다.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한번 맛을 보면 잊기 힘듭니다. 잊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한번 그 맛을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출마하고 이런 건데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비록 대통령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대책위원장을 했지만 총선 과정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권력을 누려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사하고 법무장관하고 이러다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그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처럼 뭐 당원 100%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당원 100% 당원 아닌 일반 시민들 50% 50대 50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선출 기준이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일정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왜 이 판에 끼어들어서 이 판에서 참패해서 내가 사퇴하게 됐느냐라는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결국 뭐 한두 달 만에 다시 사퇴했는데 다시 정치판에 돌아오는 거는 좀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지방선거도 한 2년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뭐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언제 정치판에 돌아올 것이냐라는 것들은 그 타이밍의 문제지 돌아오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제 예상은 혹시나 네. 22대 국회 임기 내에 네.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네. 지금 뭐 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걸린 당선자들도 많고 이래서 게다가 이제 그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가 국민의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일 경우에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을 한번 담당하고 하면서 정치판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양새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렇죠. 그게 보궐선거일 수도 있고. 네. 보궐선거일 수도 있고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에서 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면 그때 물론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가 보궐선거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국회로 좀 옮겨보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에선 역시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공이 이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는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국회의장 얘기를 해보죠. 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특검 법안을 직권 상정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전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계속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 합의와 타협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기계적 중립, 책임 회피 아니냐 야당의 불만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기 국회의장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 후보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되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또 이 당적을 내려놓도록 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법 20조 네.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국회의장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요? 국회의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장, 부의장은 임기가 2년인데 네. 그러면 전반기 의장을 하면 의장 할 당시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지만 전반기 2년 지나고 나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이제 자기가 본래 소속됐던 당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반기 의장은 좀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다음번에 자기가 본래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네. 후반기 자녀 임기 2년 동안에 의장을 담당하는 후반기 의장의 경우에 보통 국회의장 하면 다른 정무직 뭐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이상 다른 정무직은 담당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들이 상례고 관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김진표 의장처럼 이제 후반기 의장일 경우에는 네. 가능한 한 이제 정치적인 중립이다라는 의무로 여야 합의를 강조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적 보유를 금지했던 국회법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회에서 관례상 국회의장을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번 민주당에서는 뭐 6선인 추미애 조정식 의원 말고도 5선 의원들도 출마할 가능성도 보여지고 점쳐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관례상 그랬던 거는
그 국회의원의 다선 경험을 살려서 정치적인 해결 가능성이 있었을 때 국회를 좀 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역량을 보여달라라는 측면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경우가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중립만 하고 어떠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과연 최다선 의원이 관례상 해왔던 게 어떤 의미가 갖느냐. 그냥 기계적인 중립이면 초선 의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안건이 올라오면 그래 여야 니네 합의해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이들은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 당내에서 의장 후보자의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선명성을 강조할 것인가. 또한 국회의장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중립적인 의장직에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네. 그들 역시 국회의장이 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선명성을 강조해서 나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을 들겠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냥 역대 국회의장들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좀 심히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럼 정치학자로서 네. 하마평에 올랐던 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네.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당내에서 어떻게 의견이 조율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뭐 언론 보도 사항에 나오는 거 보면 당심은 조정식 의원이 좀 더 유리하다. 근데 민심은 추미애 의원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심은 정성호 의원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긴 한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민심을 택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